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자 북한은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할 경우에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는데요. 당분간 남북 심리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추가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우리 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자, 최전방 지역에 어쨌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것과 이를 통해서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한 또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 28, 29일 그리고 이달 1, 2일 북한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보내왔죠. 물론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거랑 북한이 보낸 것의 양은 차이가 있다. 근데 오다 보면 산에서 떨어진다든지 확인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전무후무하게 대량으로 온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안에 이른바 말 그대로 오물이 들어있는 것도 맞고요. 저는 북한의 이게 신형 도발인데 이것이 일종의 생활 밀착형 도발 그런 형태죠. 사실상 우리 측의 한국 측의 인명과 또 재산상의 피해는 제한이 되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이것을 불쾌감을 주는 이런 형태 또 잘못하다 보면은 북한이 이것을 활용해서 좀 더 보다 공격적이고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공격까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의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미 경고를 했었죠.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좀 이따 말씀을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다시 한번 동원을 해서 재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일종의 심리전을 걸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심리전으로 대응을 하되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심리전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대북 확성기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의 매우 비합리적인 형태의 대응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들어준다기보다는 확실히 원칙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또 거기는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국내법에도 명확히 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뒤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도 또 가동할 것을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 가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주고받는 느낌이잖아요.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당연히 그 시작점을 우리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에서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밝히면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저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수 없는 이것은 한국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대응을 하는데 이 북한의 대응은 분명히 정부가 주도를 했다. 이거는 김여정과 또 김광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또 사실상 북한 군이 정찰 총국이 아마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 보내오는 것이니까 이거 국가 주도의 형태죠. 그래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해서 상호 간에 문제가 계속 일종의 좀 더 확전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뭔가 끊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 수단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대응 수단인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이것이 일종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대응에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좀 반응을 내놓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쏠렸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담화에서 당초에는 이제 9일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우리 측으로 책임을 계속해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 지금 그렇다면 북한의 속내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잠정 중단은 이전에 김광일 국방성 부상도 얘기를 했죠. 근데 잠정 중단이고 또 김여정의 이 담화를 정확히 보면은 그냥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민간 단체가 보내는 북한으로 가고 있는 이 삐라가 그들의 표현의 삐라죠. 전단이 중단이 될 경우에 자신들이 중단하겠다라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민간 단체를 우리 정부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민간 단체가 계속 전단을 보내면 자신들의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예. 확성기 방송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여정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모색할 네. 것이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 방송을 병행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하는 것과 민간 단체가 하는 것이 계속되면 자신들은 또 새로운 대응을 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새로운 대응이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일단 북한은 선택지가 몇 개 있는데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것이 심리전이기 때문에 확성기도 말씀드린 심리전 대응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북한이 심리전 측면에서의 대응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북한의 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북한이 이전에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는 북한 체제에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는데 대남 확성기는 뭐 사실은 소음 수준이고 우리가 보내는 대북 확성기를 막는 그 정도나 아니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확성기의 출력이나 이게 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 만약에 선전전, 이 심리전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면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15년에 일단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확성기, 특히 고정 확성기에 대해서 조준 사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위협 예. 그게 있고요. 아니면 아예 NLL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신들이 이것도 김강일이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NLL을 계속해서 한국이 침범한다. 이건 당연히 우리의 영해선인데 북한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단순히 심리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의 도발까지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큰 차원에서 김여정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아마도 북한도 조금 고민이 되고 자신들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오물풍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이 북한이 이제 우리 측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한 310여 개 정도가 식별이 됐다고 밝혀왔고 현재 또 추가로 떠 있는 풍선은 없는 상황이고 풍선 내용물 같은 경우에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게 좀 중국어가 적힌 종이 등도 있다고 밝혔거든요. 뭐 1, 2차 풍선을 날려보냈을 때 좀 분변이 담긴 것과는 어쨌든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큰 틀에서 그들이 오물과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내용물을 바꿀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에 지난번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금 그 김광일의 잠정 중단 이후에 과연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개할 것이냐의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미 상당수의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 이상의 또 준비가 돼 있을 것이냐. 북한이 보내고 있는 이 오물풍선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저 사실 중국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라텍스 풍선으로 상당히 가격이 좀 나가고 잘 안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김여정의 표현에 하면 8일과 9일 새벽 기간에 또 1,400개를 보냈다. 이전엔 3,600개 보냈다 했으니까 총 그 해로면 거의 이제 10,000개 가까운 숫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과연 그만큼을 다 준비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1,400. 근데 우리 또 발표는 굉장히 수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정확한 건 확인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맞고요. 오물과 쓰레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중국어가 들어온 것도 일종의 쓰레기라고 보는 게 맞고 거기에 어떤 내용물을 바꿨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물을 좀 덜 불쾌한 거를 집어넣었다면 아예 북한이 잠정 중단해서 안 보내는 게 맞죠. 보냈다라는 것 자체에 이미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풍선 안에 이런 쓰레기나 오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유독성 물질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그게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공포감을 자아내는 거죠. 불확실성. 근데 네네. 그 부분은 저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화학 어떤 테러 물질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전쟁 행위고요. 특히 생화학 테러 물질을 수천 개의 풍선으로 남한의 전체를 다 뿌린다라는 것은 이건 선전포고 전쟁 행위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구분이 되죠. WMD 핵무기와 같이. 그렇다면은 한국과 미국, 우리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가 다 열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대응을 해도 그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심각한 도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만약 그런 물질이 있다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술, 타격, 전략 어떤 목적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훨씬 더 유효하고 자신들의 전쟁 계획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감을 자아내겠다라는 것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그것이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조치로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군이 6년 만에 재개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북 확성기라는 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재개한 게 고정식 확성기 일부를 재가동한 거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10km에서 30km까지 물론 주 야간에 따라서 뭐 청취 범위가 다르긴 하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방송을 재개한 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방송을 재개를 한 거고 또 어느 지역을 겨냥해서 한 겁니까? 서부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음. 정확한 지역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군에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도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서부 동부 지구가 있는데 동부 지구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인구 밀집 지역은 서부 지역, 특히 개성이 가깝기 때문에 서부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전에도 서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아마 고정식을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것은 저거는 이동식이거든요. 근데 이동식이 그 새로 도입되게 된 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의 경험입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북한한테 명백한 타겟으로 노출이 되죠. 근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쉽게 그런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저께는 그 고정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까지 이제 충분히 밤 같은 경우에 구출력으로 가면 30km니까 개성까지도 가능한데 예. 아마 그런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2시간 정도 방송을 내보냈다고 하고 그 내용도 보니까 뭐 뉴스부터 K-팝까지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구 확성기의 방송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확인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2015년에 또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대북 확성기의 그것을 듣고 실질적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들도 있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게 매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전방대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은 또 나름대로 북한식 표현이하면 토대, 그러니까 이 배경이 좋은 친구들이 옵니다. 잘못하면은 이 남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오는데 생각해 보면 북한도 현재에 오고 있는 이 젊은 그 북한 군인들도 북한식 그 북한판 일종의 MZ 세대,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이죠.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탄생한 이 세대들인데요. 이 세대들의 특징은 국가에 대한 그런 뭐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배급은 무너져 있고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왔고 또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 남한의 문화에 대해서 노출이 돼 있었다라는 것들은 이미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 방송 자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뭐 예를 들어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서 그 김정은에 대한 비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깥 세상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것들도 보니까 그냥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어떻게 보면 생활에 대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인데 한국의 이 기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상 정보를 계속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분 북한의 다음 주 지역별 날씨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점점 의존하게 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빨래 하지 말아라. 뭐 빨래 해라. 왜냐면 이거 비가 오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맞으니까 예. 북한 오히려 병사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또 뭘 했냐면요.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쌀이나 옥수수 그런 것 휘발유의 가격이 얼마인지 지역별로 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북한에서도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얘기거나 그 관심 있는 생활에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그런 걸 듣게 된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그들의 북한식 표현이라면 그로 인해서 사상 이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 뭐 판문점 선언에서 뭐 확성기 방송 중단을 넣은 것도 그렇고 또 직접 대북 확성기를 공격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게 목함질의 도발 사건인데 예. 그때 이제 대북 확성기만 계속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의 원인 제공은 북한이 목함지대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그 한국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해서 의도적으로 목함지대를 매설해 놓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21세 하사였던 하재헌 하사와 또 23세의 김정원 하사 두 명이서 무릎 아래가 절단되고 발목이 절단되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했는데 북한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것이고 그랬더니 그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북한이 고사총 한 발과 직사각이 3발을 발사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155mm 자주포 28발로 대응 사격을 한 건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북한이 이런 상황까지 오고 한국이 강력히 대응을 하니까 자신들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화를 했던 한측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우리가 중단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예전 북한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8월 25일 날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가 나오는데 이 합의에 북한의 지뢰 폭발 유감 사과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일단 중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문제 제기는 북한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전으로 대응을 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꾼 하나의 사례가 됐는데요. 이 사례가 계속 다시 얘기되는 게 이게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가 재개가 됐는데 만약 북한이 이전같이 조준 사격을 하면 우리 정부는 이미 굉장히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것을 쉽게 그렇게 예전같이 공격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런 어떤 대응 체계를 갖고 나오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해서 뭐 좀 불안감이라든가 이제 긴장감이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을 특히요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뭐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러려면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늘 지난 70년간의 북한의 행태는 이랬죠. 자신들이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도발을 최고치로 올리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좀 대화를 하자라는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목함지뢰 사건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한 거였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꾼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접경 지역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주민들의 안위나 물론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긴장이 조성이 되면 그만큼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한국 국민들의 다 전체적인 불안감이 큰데 근데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닌 게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북 전단 금지 처벌 조항에 대해서 한국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위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작점이 되는 게 한국에 있는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건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왜 위헌으로 결정을 했냐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북한인데 이것의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은 북한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전단을 살포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왜 책임을 묻느냐. 이것은 과다한 금지 조항이다.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걸 막을 방법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의 다음 도발이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 다음 도발은 이제 육상이 아니라 서해 NLL 접경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달 말에 북한에는 또 큰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당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해상 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해상 국경선은 연초에 이미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NLL 이제 북방 한계선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 70년간 사실 북한도 70년대 말까지 인정해왔던 사실상 해양 경계선이죠. 그럼 우리의 영해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 근데 북한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해안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올 초부터 해안 국경선이라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국경선이 어딘지를 명확히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해안 국경선을 명확히 긋는다면 거기엔 분명히 우리 NLL 이남을 침범하는 그런 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국경선을 우리가 침범했다라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NLL의 이게 전체적인 해군력인데 해군력은 한국이 훨씬 월등합니다. 예. 북한이 해군력으로 우리를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 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명백하게 밝히진 못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 외에도 5월 25일 날 김광일 국방성 부상이 한국의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B라도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의 해상 국경 침범 횟수도 늘고 있다. 근데 예. 물론 여기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해상 국경선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예. 근데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명확히 밝히는 순간 과연 근데 또 북한이 역으로 감당이 될지 아마 그런 고민도 북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핵협의그룹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이번 핵협의 그룹은 매우 중요하죠. 지난 2월 달에 핵협의 그룹 NCG라고 불리는 것이 이전에는 양국의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측면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국방부의 실무급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NCG 그러니까 한미가 확장 억제,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이번 6월 달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을 하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반기에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제 실질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확장 억제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저도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한미가 정보 공유를 하고 또 핵에 대해서 이게 억제가 되고 억제 실패까지도 들어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핵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되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을 이른바 통합해서 같이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지침들은 이미 일부 밝혀졌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이번에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